오늘도 한 주 동안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뉴스부터 살펴보자면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 이제 증세에 대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예측했었던 것처럼 지난 한 해부터 지금에 이르는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에 모든 국가들에서 채권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매입해주는 형태로 유동성 확보를 한 금액을 가지고 많은 개인과 기업들에게 현금성 자산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전에 인당 25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다시 한 차례 받게 됐는데요. 이런 자금들은 공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국민이 누군가는 갚아야 될 세금으로서 미래를 저당 잡힌 상태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쓴 금액만큼을 누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 타겟을 부자 및 기업들에게 타겟팅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속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거의 40%까지 인상을 하고 또 자본이득세 역시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을 했습니다. 또 기존에 없었던 세수 구멍을 마련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가상화폐라던가 아니면 해외 투자 관련된 혹은 뭐 조세 회피처 같은 이런 식의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조세 저항이 덜한 영역을 찾아서 계속 증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이 중과세가 과연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일순간 전부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권의 이제 마인드에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지금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라는 하나의 어떤 보복성 혹은 뭐 시장을 어느 정도는 잠재우기 위한 이런 세금을 중과를 했는데 이 중과세를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정권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액수를 어디선가 새롭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없었던 세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누구에게 과연 그럼 증세를 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없었던 세금을 만드는 데는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어떤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지금 쌓여져 있는 이런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예로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종부세라고 하는 그 세금을 바라봤을 때 정권이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증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종부세는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없애려면 매년 발생하는 이런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세금에 대한 비용 부분은 감안을 반드시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다주택으로서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이 아닌 비주택 형태의 투자를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세금에 대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장 폐지라던가 아니면 뭐 M&A라던가 망하는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뭐 회사채 매입이라던가 뭐 이런 지원책들을 끊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올 6월 달에 다시 한 차례 6개월 동안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를 또 해주면서 앞으로 올 연말이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유예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 기존에 고용됐었던 직원을 자르는 것도 모자랄 판에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줘야만 하는 이 젊은 바닥층들이 취업 시장에서부터 길목이 막혀버리니까 앞으로 5년, 10년 정도 흘러간 뒤에 이 시장에 20대, 30대들이 받아줘야만 하는 형태의 물건들의 가격이 과연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과거에 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이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도, 8년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숫자가 대폭 감소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여파가 최근엔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2001년, 2002년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이들이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 사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어찌됐든지 소득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구성하는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인 이 소득 부분에 대한 양극화 내지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 시장 뉴스를 보면 이제 대출에 대한 이슈가 지난달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인데 그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한 가지는 담보물이 있는 담보대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위험하냐라고 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보물이 없는 대출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부터 작년 한 1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총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한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가장 먼저 농협에서 대출 중단 사태를 선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꼽자면 정부에서 4.29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연간 대출 총량 상승을 5% 내외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반기에 5% 이상을 대출을 해줬었던 기관들은 미리부터 중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이 범위까지는 대출이 안 나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줘 버리면 앞으로 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금리 대출 위주로 해서 문턱을 닫고 있는데 이 저금리 박리담의 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도금 집단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집단 대출을 이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9억 이내라고 할지라도 이 중도금 집단 대출에 차질을 좀 빚고 있는 분양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언제 있었냐 보면 2006년도에 한번 이 대출 중단 사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냐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끌고 가다가 이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호가 및 아주 작은 거래로 일부 가격을 몇 년 동안, 1, 2년 동안은 더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사태가 만만하게 볼 사태는 아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는 반드시 레버리지라는 것이 이용을 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가격인데 지금 레버리지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 동안에는 풍선 효과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성행을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크고요. 또 지역별로는 대출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고가 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매수세를 이제 확산시킬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그 장에서라도 천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지역들이 이 천장을 뚫고 가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몇 개월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단기 어느 정도의 조정 파동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게 내년 넘어가면서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또 선거에 대해서 무주택자분들의 분노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 총량을 더 열어주다 보면 또다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금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장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너무 힘든 여건이다. 하지만 선거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내년에는 단기 하락했다가도 일부 또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 가격대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시장의 힘이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투자는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니까 미리 예약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